반갑습니다. 살림 세력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살림들이 등장하고 살림의 실현인 4대 사화와 그리고 살림의 승리 후에 붕당의 형성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겠죠? 자, 살림 세력이란 우리가 살림 세력과 또 살림 세력에 비교되는 훈구 세력들을 살펴볼 건데요. 살림은 15세기 중반 이후 지방에서 성장했던 선비가 숲을 이룰 정도로 많다 리임을 써서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훈구파는 누구냐? 이런 세조나 또는 이런 즉위 과정에 공을 세운 신하, 공훈자를 써요. 우리 가슴팍에 공 달면 이제 딱 달아주는 게 훈장 아니에요, 그죠? 공이, 훈이 오래된 사람들이라서 훈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훈구파, 살인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둘 다 신진사대부를 뿌리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성혁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혁명파 신진사대부였고 반대하는 사람이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제자를 키우면서 성장한 게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가 제자를 키우고 또 제자가 제자를 키우니까 선비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앙 정계에 있었던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제자를 키우기보다는 중앙 정치에 올인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훈구파라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살인파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지금 철컹철컹 지금 들어가신 그분들도 교수님 출신이잖아요. 근데 정치에 뛰어들었죠, 그죠? 그걸 용어로 이러던데 폴리플로세서였나? 어쨌든 그런 분들은 훈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할게요. 뿌리도 다른데 성격도 달라요. 출신. 당연히 살림은 지방에 있는 서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서원은 개인 세웠겠죠. 그래서 사학파입니다. 근데 훈구파들은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학교를 다니겠죠. 성균관을 다녀요. 성균관은 학교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관학파예요. 정치적 성향도 살인파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스스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향촌자치, 유향소를 중심으로 향약을 중심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도학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임금님도 사대부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훈구파는 다릅니다. 모든 권력은 중앙, 자신들이 있는 중앙으로 있어야 되고 모든 정치는 북 강병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학문도 달라요. 이 아이들은 지방에서 살인파들은 워낙 경전을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도학 정치,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정치를 꿈꿉니다. 또 이런 성리학의 경전을 아주 이제 경전으로 진짜 믿고 따릅니다. 바이블이죠, 그죠? 근데 이제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필요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뽑아 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성리학 서적을 막 딸딸 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소양으로 이렇게 한 단계 이제 풀어내는 이런 사장, 이제 학문을 더 중시를 해요. 또 역사인식은 살인파는 워낙 이제 이렇게 성리학을 집중하다 보니까 성리학을 만든 중국에 대해서 엄청 기대 심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족과 그 한족이 만든 성리학과 그것을 이제 지향하는 이제 기자라고 해서 중국에서 온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죠? 그 사람이 우리 조선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무제, 중국 사람하고 똑같은 판단입니다. 사대적이에요. 근데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적입니다. 단군 조선을 뿌리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의 건국 이년부터 같이 하고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달라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겠죠, 그죠? 특히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고위관직을 독점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토지를 차지하고 상업활동에도 개입하고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서 백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종 때 김종직을 필두로 중앙정치조직에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성종 때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올라오니까 사이가 안 좋은 훈구파와 만나서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럼 성종이라는 사람이 왜 지방에 잘 놀고 있던 살림을 중앙정계로 끌어들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세조 때부터 거슬러 가봐야 되는데요. 이게 세조고 이 이제 찾아보면 이 관리가 한명회입니다. 둘이가 이제 같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세조를 왕위에 앉혔죠, 그죠?
그래서 이 세조랑 결혼 관계로 또 한명회가 맺게 되는데요. 장자인 의경세자가 있고 이제 차자가 해양대군이라고 해서 이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제수 의경세자가 중간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양대군 예종이 왕권을 차지했어요. 왕이 장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종이 죽어버린 거예요. 3살짜리 아이를 두고. 근데 3살짜리 아이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자겸도 아니고. 근데 마침 자신의 사위가 왕자인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 번째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지고 있는 자열산대군, 자산대군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원래 왕위의 계승 순서는 예종 다음이니까 예종의 아들이었던 제한대군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한대군이 아니고 두 번째 왕위 계승 수열인 열산대군도 아니고 자신의 사위였던 성종을 왕위에 앉혔다는 것이죠. 누가? 한명회가. 그래서 한명회와 그 친구들이 훈구파가 된 겁니다. 세조 때를 뒤이어 또다시. 그래서 이 성종 때는 집권 초반에는 성종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명회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내였던 그 윤씨를 폐비시키고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 것도 이 한명회와 그 친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왕위에 앉혀준 이 사람들에게 홀대를 할 수 없고 자기가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들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살인파를 중앙정계에 끌어올렸고 그 김종직을 필두로 한 세력들을 3사에 앉힌 거예요. 그 3사가 저번 시간 뭐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치. 비리를 비판하고 독주를 견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림을 적극적으로 둥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종 때는 이런 훈구와 사림이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이 경국대전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세력 균형이 딱 깨진 게 바로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을 성종의 이제 첫째 아들, 장남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패비윤 씨 아들이었죠, 그죠? 성종이 죽으면서 윤 씨가 패비가 된 윤 씨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 사연을 절대 연산군에게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죽었습니다. 뭔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산군이 즉위하자 이제 훈구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초를 열람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자기가 이제 훈구 세력이다 보니까 자신의 비리를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쫙 써놓은 거야. 이 새끼들 한번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임금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김종직이 이미 죽었는데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그 세조실록을 만드는데 자신의 이제 스승님이 만들었던 그 기록을 이제 세조의 실록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사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역사 제필을 위해서 아예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실록을 만들 때 개입을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국돈이 그걸 살짝 빼가지고 연산군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용인즉슨 뭐였냐면 김종직이 세조의 실록에 쓴 글이었는데 김종직이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의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의제는 어린 황제인데 중국에 그 사람이 항우라고 해서 그 초안지에서 그 우리 유방이랑 같이 이제 대립하고 있던 그 영웅 있죠, 그죠? 항우에게 죽임을 당해서 왕위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깼더니 그 의제의 마음이 너무 절절히 느껴져서 너무 슬퍼서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씁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었어요. 그걸 세조실록에 쓴 거야. 의도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바로 의제는 어린 황제는 단종을 뜻하고 그 의제를 죽인 항우는 세조를 뜻해서 이런 의제의 죽음, 단종의 죽음을 슬퍼하고 세조의 이제 왕위 찬탈을 이제 우회해서 비난하는 그런 그런 의미로 쓴 이제 기록이었어요. 근데 세조의 손자잖아요, 연산군은. 세조가 없으면 연산군도 없겠죠. 자신의 왕권을 능멸한 거잖아요. 누가?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과 김종직을 모두 제거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오라? 무엄하다 라고 하는데 사실 무오는 그 해당 연도를 태요. 1498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쉽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김종직은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여요? 또 죽였어요. 우리 조상을 되게 중시하는 조선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관직을 묘를 파헤쳐서 그를 이제 시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능지처참. 이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훈구파도 연산군의 이런 광적인 이런 사람을 죽이는 행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사화가 일어나거든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이 너희들이 우리 어머니를 궁에서 쫓아내고 사야까지 내리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장섰던 자신의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 할머니를 이제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두 후궁 자신의 새어머니 뻘이죠, 그죠? 그 후궁의 아들들을 자루에 넣어서 매질을 해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너가 나의 어머니를 죽였으니 나는 네 새끼를 죽였다 하면서 막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그 관련자 심지어 사약을 바치고 갔던 그 신하까지 모두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대부분이 바로 훈구파였죠.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던 한 명을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부관 참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영화 관상에서 보면 그 송강호를 찾아갑니다. 한명회가. 그래서 한명회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니는 뭐 사지가 쫓겨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송강호 말을 이제 눈여겨 듣고 새겨 듣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겁을 내죠. 근데 네가 틀렸어.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죽어서 이제 부관참시되는 그런 것을 송강호가 예견한 것으로 나오죠. 그죠? 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산군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냐, 짐은 복수의 화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영화가 그 왕의 여자입니다. 왕의 남자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의 사화를 일으켜서 살인도 다 죽이고 훈구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훈구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엄청나게 빼앗았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향락 비용으로 막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흥청망청이란 것도 사실 연산군의 그 사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 간신이란 영화에서 보면은 임사홍 부자가 이제 그 채용사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막 잡아다가 이제 연산군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흥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기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나? 훈련시키게 하는데요. 이 흥청을 이제 성균관 옆에 만들게 했대요. 연산군도 참 짓궂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성균관 유생들이 뭐 흥청의 돌담을 넘겨본다고 이제 공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청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망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연산군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살인파도 죽이고 훈구파도 죽였으니 결국 모든 신하를 자신의 적으로 만든 꼴이 되지 않았겠나요? 그죠? 자신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결국 새로운 왕이 되게 됩니다. 그걸 중종이 되었다 해서 중종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또다시 이제 중종을 왕에 올린 세력들이 또다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중종은 그 친구들에게 잘해줘야겠죠. 막 공을 뿌립니다. 토지도 뿌리고 관직도 뿌리면서 그 훈구 세력들이 또 이제 중종의 어떤 측근 세력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훈구 세력들을 뭐라 할 수는 없고 왕으로서 위신을 안 서니까 이제 살인파들을 또 중용시킨 거죠, 그죠?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이 조광조 인물 완전 장난 아니죠, 그죠? 선생님 봤을 때 약간 지금 그림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아마 장동건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막 엄청 많이 웃었는데 여튼 조광조는 이제 그 두 번의 사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 세력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수를 일단 늘려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구 세력은 엄청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현량과라고 해서 학문에 뛰어난 인재를 적극적으로 청거해서 막 이제 그 관직을 막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특히 중요한 관직이 3사 아니겠어요? 언관직에 사람들 쫙 포진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경연과 언론을 활성화했습니다. 또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사를 폐지했어요. 얼마 전 인기리에 끝냈던 마녀보감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남자 그 아저씨 이성재가 그 운영하는 게 바로 소격사입니다. 근데 이 도교 행사는 주로 왕위의 안실과 그러니까 안녕과 그리고 또 이런 그 왕자의 생산 이런 데 또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일은 내명부라고 해서 이제 왕의 아내 중전, 왕의 엄마 대비, 그리고 왕의 할머니 대왕 대비, 요 또 각 후궁들이 모두 소속된 곳이 내명부입니다. 이 내명부에서 주로 소격서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광조가 소격사를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중종 입장에서 마음대로 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중종은 이제 조광조한테 기다리라고 했어요. 네가 기다리면 내가 이걸 해결해 주마. 근데 조광조가 성격이 엄청 지랄 맞은 거야. 너무 맑은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석고대죄를 한 거예요. 중종한테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하, 소격서를 철폐해 주시옵소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조광조가 꿇어 앉아 있으니까 그 뒤에 삼사들이 쫙 포진하겠죠. 전하, 소격서를 철폐해 주십시오. 삼사들이 포진하니까 그 뒤에 성균관 유생들이 묻는 거예요. 전하.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슨 이 촛불 집회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중종의 입장에서는 조광조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계속 자신의 수염을 집어뜯는 조광조의 이런 급진적인 성향이 그를 물리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조광조를 궁극적으로 사지로 몰고 갔던 이제 정책은 바로 조광조가 이 훈구 대신들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진짜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하들의 공훈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토지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에게 재산을 뺏기고 명예를 뺏긴 신하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죠? 결국 조광조를 죽이기 위해 유치찬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주초유양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막 벌꿀로 주초유양을 막 써요. 그럼 애벌레나 개미가 와서 이거 막 갉아먹겠죠. 주초는 이제 한자로 합쳐서 조호거든요.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경고다 하면서 이걸 중종에 갖다 바친 거예요. 중종도 안 그래도 조광조의 이제 이런 개혁에 염증이 나 있던 터라 결국 조광조를 제거하는데 이제 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초유양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조광조가 죽었던 기묘하도다라고 해서 이제 기묘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대부분의 사림이 정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성종과 중종이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둘 다 이제 비정상적인 직위를 해서 훈구파들이 성장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와 김종직을 등용했죠. 그죠? 하지만 결국 그런 살인파들은 목숨을 걸고 왕과 대립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사화의 희생양이 되게 되었다는 거. 그죠? 또 이제 네 번째 사화가 있습니다. 명종 때. 명종은 중종의 아들이에요. 중종은 여복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버지 성종은 이제 그 패비윤 씨도 그랬지만 패비윤 씨가 그 성종의 뺨을 날려가지고 그 손톱 자국 난 게 계기가 되어서 그 쫓겨났거든요. 그게 이제 패비윤 씨가 뺨을 이제 날리게 된 걸 추측해 보자니 성종이 밤의 황제였습니다. 엄청 막 야행을 가가지고 그렇게 기방을 드나들었다는 이런 야설이 되게 많이 남아요. 심지어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여자가 이제 그 엄청 이제 성 스캔들로 그 이름을 날렸던 여자가 어우동이었거든요. 어우동이 사대부집 여자였어요. 사대부집 여자는 쉽게 죽이지 못하거든요. 사대부들의 그 윤리 강령에 따라서.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 지나서 바로 어우동을 죽였어.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종과 어우동의 이 섹스 스캔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 성종은 밤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었던 중종도 여복이 있었어요. 연산군도 그랬죠, 그죠? 중종이 첫 번째 이제 즉위했을 때 이제 부인은 조광지천 단경왕후예요. 단경왕후는 짧은 단자를 쓰는 것처럼 7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왕후가 된지. 왜냐? 단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신수군인데 신수군은 연산군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중종 반정을 알았지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버지 단경왕후 신씨의 아버지는 역적이 됐겠죠. 역적의 딸이 왕비에 앉았다. 그럼 그 자식이 당연히 중종을 왕에 앉혔던 사람들 죽이겠죠. 연산군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녀를 이제 쫓아와 버리게 돼요. 단경왕후 신씨는 중종이 이제 그대를 내가 힘만 찾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약속만 믿고 평생 중종을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중종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여러 번 할 때 동안 단경왕후 신씨를 다시 불려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훈구 세력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마음이 떠났을 수도 있고요. 단경왕후 신씨는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해서 북한산 그 화강원 바위에 자신이 평소 즐겨 입었던 치마를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치마바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제 소문도 그러니까 뭐지 이야기도 전래되어 오고 있죠, 그죠? 당경호 신씨가 이제 그 쫓겨나고 나서 두 번째 왕위에 앉혔던 사람이 바로 장경호 윤 씨예요. 이름은 장경호인데 금방 죽었습니다. 인종을 낳는 과정에서 출산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오빠였던 유님은 조카 하나가 남은 거죠. 또 중종의 적장자 아니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 그래서 인종을 잘 키워줄 새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자기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을 올린 게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집안이 아주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님의 의도를 이제 알아차렸던 이 집안에서 결국 왕비가 되긴 했는데 사람이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문정왕후 윤 씨는 끊임없이 출산을 통해서 이 새로운 왕자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 사녀 나와 있죠. 이 네 명의 공주를 줄줄이 낳은 거예요. 세 명의 공주가 줄줄이 낳은 거예요. 그동안의 인종이 장성을 해서 결국 세자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를 몰랐던 문정왕후는 마지막에 아들 딱 낳았어요. 그게 바로 경원대군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종종이 이제 죽으면서 인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인종이 이제 또 효심이 강하네. 그래서 자신의 계모였던 문정왕후 윤씨를 너무 따랐습니다. 문정왕후 윤씨는 뭐 각종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인종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그녀의 그 마음이 하늘을 동하겠는지 인종이 결국 왕위를 1년째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뒤이은 남동생이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경원대군이에요. 그러니까 경원대군 때 이제 명종 때도 외삼촌이 세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파평윤씨 집안이다 보니까 윤임 집을 대윤, 윤영원 집을 소윤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윤씨끼리 싸웠다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을사사화라고 얘기를 해요. 소윤이 대윤 세력을 대거 죽인 사건이 됩니다. 대윤을 따랐던 이제 살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살인들이 많이 죽었죠. 다 죽은 사람 살인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엔 누가 승리했느냐? 살인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살인은 지방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훈구 세력이 죽더라도 훈구 세력은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살인들은 죽어도 또 올라오고 죽어도 또 올라오고 죽어도 또 올라오는 거죠. 누가 다 죽을 때까지? 훈구 세력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결국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꾸준히 성장하여 선조 때는 다시 중앙 정계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럼 해피엔딩이잖아요. 살인의 승리 끝.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살인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중앙 관직의 수는 적은데 살인의 수는 많다.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친구, 붕, 끼리끼리 붕을 쓰고 모일 당을 써서 붕당이라고 불러요. 정치적인 견해와 학문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치적인 견해는 뭐가 같느냐? 바로 이 외척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두고 또 이걸 또 이조전랑 간직과 맞물려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어서 분당하게 돼요. 이조전랑이란 관직이 무엇이냐? 이걸 둘러싸고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싸우게 된 게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조전랑이란 관직은 우리 지금 보니까 관직의 꽃이 삼사잖아요. 그죠? 그 삼사를 누가 뽑느냐? 바로 이 이조전랑이란 사람이 뽑습니다. 이조전랑은 여기 이조에 나와 있는 정랑과 자랑을 합친 말인데요. 겨우 정오품, 육품 거의 말단입니다. 말단.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대단해요. 바로 삼사의 관직을 임명할 수 있는 통청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또 왕과 고위 관리의 간언 바로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탄핵도 가능한. 이게 바로 이제 이조 전랑의 권한이었습니다. 정랑, 좌랑 합쳐서 전랑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삼사를 뽑는 일이다 보니까 삼사의 영향력이 막강하겠죠. 얘네들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삼사의 성격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이제 후임 자리를 누가 뽑아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이 위에 의정부라는 사람들이 뽑거나 왕이 뽑으면 이 이조전랑이 제대로 의정부나 국왕을 견제 못하겠죠. 그러면 그가 뽑은 삼사도 의정부와 국왕을 견제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조전랑이란 관직은 기계 있고
꼿꼿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이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후임자는 스스로 추천했습니다. 왜? 꼿꼿한 사람이 꼿꼿한 사람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대권이라고 해서 스스로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명종의 이제 외척입니다. 명종하고 외가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 사람이 이조 참의라고 해서 그 이제 이조 전랑보다 높은 직이에요. 이제 예전의 잘못을 들어 김효원이 전랑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김효원이 반대를 했냐면 김효원이 그때 당시 이제 그 명종 때 을사사화를 일으켰던 윤원형의 식객으로 윤원형에게 이제 밥을 빌어먹고 살았던 선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윤영원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는 더러운 관리다. 더러운 관리는 이조 전랑이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심의겸이 반대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김효원은 전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대 후임 추천권으로 김효원을 전랑으로 앉히고 싶었던 거죠. 그 전차가. 그 후 어떤 이제 김효원이 물러날 때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춘경을 전랑으로 청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깨끗하다고. 그런데 김효원은 약간 악감정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주전랑이 될 때 그 형이 자신을 반대했으니까 그걸 안 주고 싶은데 말이 너희 형 때문에 주기 싫다고 하면 너무 쪼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의겸과 심춘겸은 모두 명종의 외척이다. 이조전랑의 관직이 외척의 물건인가? 심씨 집안이 차지하려 만단 말인가?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외척인 주제에 어디 이조전랑직을 넘봐. 외척이면 왕에게 제대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조전랑을 외척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김효원의 입장인 거예요. 안 돼! 근데 심의겸은 나도 달라. 외척도 점치 참여할 수 있다. 좀 봐줘라. 라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근데 결국 김효원은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에게 관직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동인과 서인, 김효원 편과 심의겸 편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김효원 집이 동쪽에 있고 심의겸 집이 서쪽에 있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이란 직 자체가 이 청료직이라고 해서 아주 깨끗하고 중요한 직의 선발권과 후임자 전랑의 추천권대의 특기가 있다 보니까 3사 언론활동은 은연중에 주도하는 정치적 역할이 커서 모든 사람 이제 젊고 명망 있는 문신들은 이 자리를 탐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조전랑직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둘러싼 붕당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지금 좀 말을 어렵게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요 근래에 있었던 사건으로 비교해 본다면 MBC 사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명박 정권이 있었을 때 그 MBC의 사장을 이제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냈죠, 그죠? 그래서 KBS, MBC, SBS 뭐 그때 종편도 생기면서 이 언론을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MBC에서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자, PD들이 그걸 했죠. 파업을 하면서 이것을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MBC라는 단체 자체가 뭐 PD 수첩이라든지 그런 이제 시사 르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정부의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이제 어떻게 대놓고 비판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이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인사 조처는 더욱더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런 이제 MBC가 하는 일이 바로 3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왕이 그 사장 이조전랑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니까 그 이조전랑에 따라서 사장에 따라서 MBC의 정치적인 성향이 바뀔 거 아니에요. PD 수첩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려했던 3사가 그걸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과 그 언론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선이 갖추어진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그 동인의 대부분의 이제 정치적 뿌리가 바로 경상도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영남학파가 동인, 그리고 그 이외에
경기도와 호남 지역을 충청도를 근거로 했던 사람들이 서인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영남학파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좀 새로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진사림이 주로 동인에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이 다 기성사림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동인과 서인 중에 누가 더 성격이 세고 말빨도 세고 타협하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더 개혁적이고 동인이겠죠, 그죠? 동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죠? 대쪽 같습니다. 의병 출신이죠. 또 뭐도 있어요? 그 뭐고 의병뿐만 아니라 또 항일 의병 운동도 여기서 많이 일어났죠. 쌤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경상도 진짜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이 좀 성격이 셉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동인을 이제 맡고 또 이황이나 조식과 같은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이황은 경북 지역, 풍기, 안동, 대구 이쪽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 조식은 경남 지역입니다. 김해, 함양 이쪽 지역에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또 남명 조식의 제자들 중에 의병장 많잖아요. 곽재우 또 누가 있어요? 뭐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대표적인 행동파 지식인들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동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서인이에요. 또 심지어 서인은 외척들에게 엄청 우호적입니다. 외척들은 왕의 외척이라 할지도 받아들여야 된다. 동인에게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기성사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학문적인 성향도 조금 미흡했어요. 근데 율곡 이이가 이 서인에게 안착하면서 이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좀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선조 때 이제 붕당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선조는 이런 이황의 스승님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10대 때 스승님, 이이는 3, 40대 정치적 파트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이의 당에 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말을 했을 정도로 이런 서인이 또 이제 우세를 점하게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동인과 서인의 싸움이 결국 붕당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 아마 하지은 선생님하고 이문진 선생님과 수업을 김종환 쌤이랑 수업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수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지금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